동무, 이거 쭉 마시게.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딸은 무사할 거야. 새벽 2시 평양 중심부 국가보위성 청사 지하 금고실 앞입니다. 강수련은 검은 작업복을 입고 전자잠금 장치 앞에 섰고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특수부대 대위로서 수십 번의 실전 훈련을 거쳤지만 지금처럼 심장이 터질 듯 뛴 적은 없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고 복도 저편에서 경비병의 발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불이 녹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문이 열렸고 안에는 금괴와 달러 다발이 빛났지만 그녀는 기쁨을 느낄 여유가 없었습니다. 왜 32살의 충성스러운 여성 장교가 국가보위성 부부장의 금고를 털어야 했을까요? 어떻게 이 금고의 비밀번호를 알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선택 뒤에는 어떤 대가가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이 모든 답은 석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연을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따뜻한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석 달 전 평양의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강수련은 제11군단 특수부대 막사에서 사격훈련 일지를 정리하고 있었고 창밖으로는 단풍이 붉게 물든 모란봉이 보였습니다. 32살의 그녀는 여성이지만 남성 장교들보다 사격 실력이 뛰어났고 폭파 훈련에서도 항상 최고 점수를 받았습니다. 평양 중심부 관사에서 68살 어머니와 28살 여동생 수정이와 함께 사는 그녀는 당에 대한 충성심으로 인정받는 엘리트였습니다. 아버지는 수련이 10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 후 어머니는 딸 둘을 키우기 위해 방직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수련이 군에 입대한 뒤 특수부대까지 올라간 건 어머니에게 자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6시 부대 정치부에서 급한 호출이 왔습니다. 정치부 참모가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대위 동무 국가보위성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부부장 동무께서 동무를 지명해 특별 면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수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국가보위성은 간첩과 반역자를 색출하는 곳이었고 보위성 부부장이 직접 군 장교를 지명한다는 건 좋은 소식일 리 없었습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언제 가야 합니까? 내일 오전 9시입니다. 청사 정문으로 가시면 안내를 받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수련은 막사를 나와 관사로 돌아왔지만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평양 거리는 평소처럼 고요했고 가로등 불빛 아래로 몇몇 사람들이 퇴근길을 서둘렀지만 그녀에게는 모든 게 낯설게 보였습니다. 관사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고 수정이는 거실에서 방송을 보고 있었습니다. 언니 왔어요? 수정이가 밝게 웃었지만 수련은 미소를 지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앞치마를 두른 채 나왔습니다. 수련아,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니? 아니요, 괜찮습니다. 조금 피곤해서요. 수련은 어머니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녁 식사 내내 그녀는 밥을 거의 먹지 못했고 수정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언니, 정말 괜찮아요? 부대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야. 그냥 훈련이 힘들었어. 그날 밤 수련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자신이나 가족이 무슨 문제를 일으켰나 되짚어 보았지만 떠오르는 게 없었습니다. 훈련 기록도 완벽했고 정치 학습도 빠짐없이 참석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보위성 부부장이 직접 그녀를 부르는 걸까요?
새벽 4시까지 뒤척이다 수련은 어머니 방 앞으로 갔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지만 안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도 잠을 못 자는 것 같았습니다. 수련은 문을 두드리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어머니를 더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련은 정복을 단정히 차려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검은색 군복에 계급장이 반짝였고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어머니가 현관까지 따라 나왔고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련아, 조심해서 다녀와.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보이성 청사는 평양 중심부 대동강 근처에 있었고 회색 콘크리트 건물은 위압적으로 보였습니다. 정문에서 경비병이 신분증을 확인했고 안내원이 그녀를 지하로 데려갔습니다. 복도는 길었고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비밀 집무실 문 앞에서 안내원이 멈춰 섰습니다. 여기서 기다리십시오. 몇 분 후 문이 열렸고 안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시오. 수련은 심호흡을 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무실은 생각보다 넓었고 책상 뒤에 55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리명국 부부장이었습니다. 그는 수련을 보자 예상과 달리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수련 대위 동무 앉으시오. 수련은 의자에 앉았지만 등을 곧게 폈습니다. 리명국은 차를 따라 그녀 앞에 놓았습니다. 긴장하지 마시오. 오늘은 좋은 이야기를 하러 부른 것이오. 감사합니다. 부부장 동무. 리명국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동무의 훈련 기록을 봤소. 사격 실력이 뛰어나고 폭파 훈련에서도 최고 점수를 받았더군. 특히 최근 합동 훈련에서 보여준 리더십이 인상적이었소. 수련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당과 수령님께 충성하는 게 제 의무입니다. 그래, 바로 그 충성심 때문에 동무를 불렀소. 리명국은 의자에 기대며 계속 말했습니다. 앞으로 나와 가깝게 일하게 될 것이오. 특별 임무를 맡길 생각이오. 부대 내부 동향을 보고받고 싶소? 물론 비밀리에 말이오. 수련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동료들을 감시하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좋소. 앞으로 정기적으로 만나보고를 받겠소. 면담은 30분 정도 이어졌고 리명국은 계속 부드러운 톤을 유지했지만 수련은 묘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의 시선이 그녀의 얼굴에 너무 오래 머물렀고 차를 권할 때 손이 그녀의 손등을 스쳤습니다. 면담이 끝나갈 무렵 리명국은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건 다음 보고 양식이요. 작성해서 가져오시오. 그리고 강 대위, 앞으로 자주 보게 될 것이요. 그 말투에는 업무적 의미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고 수련은 본능적으로 경계심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사를 나서는 순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고 가을 바람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수련은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업무 지시가 아니었습니다. 리명국의 눈빛, 손길, 말투 모두가 다른 의도를 암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알았습니다. 이 만남이 자신의 인생을 바꿀 시작점이 될 거라는 것을. 하지만 수련은 그때까지만 해도 상황이 얼마나 빠르게 악화될지 몰랐습니다. 첫 만남 이후 일주일 뒤 리명국은 다시 그녀를 불렀습니다. 이번엔 오후 4시였고 집무실이 아닌 청사 3층 개인 응접실이었습니다. 수련이 도착했을 때 리명국은 소파에 앉아 있었고 탁자 위에는 고급차 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서 오시오, 강대위. 편하게 앉으시오. 수련은 조심스럽게 소파 끝에 앉았고 리명국과 최대한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는 직접 차를 따라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지난번 부탁한 보고서는 잘 작성했소? 예, 여기 있습니다. 수련은 봉투를 꺼내 건넸지만 리명국은 봉투를 받으며 그녀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분명한 신체 접촉이었고 수련은 재빨리 손을 빼냈습니다. 동무는 참 성실하군. 이런 인재가 부대에만 있기엔 아깝소. 과찬이십니다. 저는 군인으로서 본분을 다할 뿐입니다. 리명국은 보고서를 대충 훑어보고는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관심은 서류가 아니라 수련에게 있었습니다. 강대위, 동무 나이가 32이라고 들었소. 결혼은 안 했나? 갑작스러운 사생활 질문에 수련은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군 복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깝군. 동무처럼 우수한 여성은 좋은 배필을 만나야 하는데 말이오. 리명국의 시선이 그녀의 얼굴에서 목선으로 내려갔고 수련은 불쾌감을 느꼈지만 표정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면담은 30분 정도 이어졌고 대부분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질문들이었습니다. 가족관계, 취미, 평소 생활 패턴까지 리명국은 세세하게 물었고 수련은 최대한 간결하게 답했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봐도 좋소? 다음 주에 또 보자고. 수련은 일어서며 경례를 했지만 리명국도 함께 일어나 문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는 문을 열어주며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수고했소, 강대위. 앞으로 더 자주 보게 될 거요. 그 손길은 가볍지만 분명한 의도를 담고 있었고 수련은 몸을 살짝 틀어 손을 피했습니다. 그 후 석 달 동안 리명국의 호출은 점점 잦아졌습니다. 처음엔 2주일에 한 번이었지만 점차 일주일에 한 번, 나중엔 사흘에 한 번꼴로 늘어났습니다. 만남의 시간도 바뀌었습니다. 오전이나 오후였던 면담이 점차 저녁으로 옮겨갔고 어느 날부턴 밤 8시에 오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2달째 되던 날 리명국은 처음으로 술을 꺼냈습니다. 고급 양주병을 탁자에 놓고 2개의 잔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요. 동무의 부대 훈련 평가가 최우수로 나왔다고 들었소. 축하하는 의미로 한잔하지. 감사하지만 저는 술을 잘 못합니다. 한 잔 정도는 괜찮지 않겠소. 내가 따라주는 건데. 리명국은 거절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녀의 잔에 술을 따랐습니다. 수련은 어쩔 수 없이 잔을 들었지만 입만 대고 내려놓았습니다. 리명국은 소파에서 그녀 쪽으로 조금 더 가까이 앉았고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강대위, 솔직히 말하겠소. 나는 동무에게 관심이 많소. 능력도 뛰어나고 외모도 훌륭하지 않소. 수련의 온몸이 긴장했지만 목소리는 차분하게 유지했습니다. 부부장 동무, 저는 그저 충실한 군인일 뿐입니다. 나도 알고 있소. 하지만 동무 같은 인재는 더 높이 올라가야 하오. 내가 도와줄 수 있소. 대령까지 갈 수 있소. 내가 보증하겠소. 승진을 미끼로 한 유혹이었고 수련은 그 의도를 정확히 읽었습니다. 그녀는 공손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감사한 말씀이지만 저는 제 능력으로 진급하고 싶습니다. 부부장 동무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업무에 더욱 충실하겠습니다. 리명국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지만 곧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 성실함이 마음에 드는 거요. 하지만 너무 딱딱하게 생각하지 마시오. 우리는 같은 편 아니겠소. 그날 밤 수련은 관사로 돌아와 샤워를 했지만 몸에서 리명국의 시선이 지워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늦은 귀가를 걱정했지만 그녀는 부대 회의가 있었다고 둘러댔습니다. 석 달째 접어들면서 리명국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응접실이 아닌
자신의 개인 집무실로 수련을 불렀습니다. 문을 잠그고 블라인드를 내렸습니다. 탁자 위엔 양주병과 과일이 준비되어 있었고 조명은 평소보다 어둡게 조절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편하게 이야기하고 싶소. 리명국은 소파에 앉으며 자기 옆을 가리켰지만 수련은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는 불쾌한 표정을 지었지만 참았습니다. 강대위, 나는 인내심이 많은 사람이요. 하지만 언제까지나 기다릴 순 없소. 무슨 말씀이십니까? 동무도 알지 않소? 내가 왜 자꾸 동무를 부르는지 말이요. 수련은 침묵했습니다. 대답하는 순간 상황이 돌이킬 수 없게 변할 것 같았습니다. 리명국은 일어나 그녀 쪽으로 걸어왔고 의자 팔걸이에 손을 짚었습니다. 나는 동무가 줬소. 아주 많이 말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건 대부분 얻는 사람이요. 그의 얼굴이 가까워졌고 수련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부부장 동무,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왜 못하겠소? 내가 싫토? 제가 군인으로서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리명국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는 뒤로 물러서며 냉소를 지었습니다. 원칙? 강대위, 이 나라에서 원칙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아시오? 힘이요. 그리고 나는 동무와 동무 가족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 협박이었습니다. 수련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게 유지했습니다. 협박하시는 겁니까? 협박? 아니요. 현실을 알려주는 거요. 동무 어머니는 방직 공장에서 일하시지? 동생은 음악학원 강사라고 들었소. 그들의 안전도 내 한마디에 달려있다는 걸 알아야 하오. 그 말에 수련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리명국은 그녀의 반응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생각해 보시오. 나는 급하지 않소. 하지만 내 인내심도 한계가 있다는 걸 잊지 마시오. 그날 밤 수련은 관사로 돌아왔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지만 리명국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가족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었고 거부하면 어머니와 수정이가 위험해질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이면 자신이 인간으로서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새벽 4시까지 그녀는 답을 찾지 못했고 동이 트기 시작할 때 비로소 눈을 감았습니다. 꿈속에서 리명국의 손이 그녀를 향해 뻗어왔고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깼습니다. 새벽 6시 수련은 땀에 젖은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났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고 평양거리엔 사람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세면대로 가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지만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눈 밑엔 다크서클이 생겼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로 훈련을 이끌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지만 부대엔 나가야 했습니다. 부엌에서 어머니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고 수련이 나타나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련아, 얼굴이 왜 그래? 어디 아프니? 괜찮습니다, 어머니. 잠을 좀 못 잤을 뿐이에요. 요즘 밤늦게 들어오더니 무리하는 거 아니니? 몸이 제일 중요한데. 수련은 어머니의 걱정 어린 눈빛을 피했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안다면 얼마나 두려워할까요? 그녀는 밥을 몇 숟가락 떠먹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리명국은 또다시 수련을 불렀습니다. 이번엔 저녁 9시였고 평소보다 더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수련이 청사에 도착했을 때 복도는 텅 비어 있었고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한 뒤였습니다. 개인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리명국은 소파에 편하게 앉아 있었고 양복 재킷을 벗고 와이셔츠 소매를 걷어 올린 차림이었습니다. 늦었군, 강대위.
앉으시오. 탁자 위엔 이미 술병이 열려 있었고 그의 얼굴은 약간 붉어져 있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수련은 의자에 앉으려 했지만 리명국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앉으시오. 멀리 있으면 이야기하기 불편하지 않소? 수련은 어쩔 수 없이 소파 끝에 앉았지만 최대한 거리를 두었습니다. 리명국은 그녀의 잔에 술을 따랐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좋은 소식이 있소. 동무부대의 훈련 평가 결과가 최상급으로 올라왔소. 그것도 동무 덕분이라고 들었소. 과찬이십니다. 모두의 노력입니다. 겸손하군. 하지만 나는 알고 있소. 동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지 말이오. 리명국은 소파에서 그녀 쪽으로 조금씩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수련은 몸을 뒤로 빼려 했지만 소파 끝이라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리명국의 손이 그녀의 어깨에 올라왔습니다. 강대위, 우리 이제 좀 더 친해지는 게 어떻겠소? 석 달이나 만났는데 아직도 이렇게 경계하면 섭섭하지 않소? 수련은 그의 손을 조심스럽게 치웠습니다. 부부장 동무, 저는 업무 관계로만 뵙고 싶습니다. 리명국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술잔을 단숨에 비우고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강대위, 내가 지난번에 뭐라고 했소? 내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고 했지 않소? 하지만은 없소. 동무는 선택해야 하오. 나와 함께하면 승진도 보장되고 가족도 안전하오.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는 굳이 말 안 해도 알 것 아니오. 수련의 주먹이 무릎 위에서 떨렸지만 그녀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 얼마나 더 필요하오? 일주일 주겠소. 그때까지 답을 정하시오. 그날 밤 수련은 청사를 나와 평양 거리를 걸었습니다. 관사로 바로 돌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대동강변 벤치에 앉아 어두운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물은 검게 흘러갔고 대안의 불빛만 희미하게 반짝였습니다. 여기서 뛰어내리면 모든 게 끝날까요?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수정이를 생각하면 죽을 수도 없었습니다. 사흘 후 수련은 부대 선임 장교인 박철수 중령을 만났습니다. 그는 45살의 노련한 군인으로 수련이 부대에 배속됐을 때부터 그녀를 아껴준 사람이었습니다. 부대 식당에서 점심을 먹던 중 박 중령이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강대위, 요즘 안색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나? 수련은 괜찮다고 둘러대려 했지만 박 중령의 걱정 어린 눈빛을 보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살피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중령 동무, 혹시 국가보위성 리명국 부부장에 대해 아는 게 있습니까? 박 중령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왜 그 사람 이름을 갑자기 묻나? 저를 계속 부릅니다. 특별 임무라고 하는데. 박 중령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강대위, 조심하게. 그 사람은 위험한 인물이야. 내 처남이 보위성에서 일하는데 그 사람에 대한 소문이 좋지 않네. 무슨 소문입니까? 박 중령은 더욱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최근에 여성 간부 한 명이 있었다네. 과학원 연구원이었는데 리명국이 접근했다가 거절당했다고 하더군. 그 후 어떻게 됐는지 아나? 수련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여성과 가족 전체가 함경도 탄광으로 추방됐네. 이유도 없이 말일세. 처남이 직접 서류를 봤다고 하더군. 수련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거부하면 어머니와 수정이도 똑같은 운명을 맞을 것이었습니다. 박 중령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강대위, 자네가 위험에 처한 거 아닌가? 만약 도움이 필요하면 말하게.
고맙습니다. 중령 동무. 하지만 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날 밤 수련은 관사 자기 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론 평양의 불빛이 보였지만 그녀에겐 감옥의 철창처럼 느껴졌습니다. 리명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도 거부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탈출입니다. 남한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혼자 갈 순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수정이를 데려가야 했고 그러려면 돈이 필요했습니다. 브로커를 쓰려면 엄청난 금액이 들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리명국의 금고입니다. 보이성 청사 지하에 있다는 그의 개인 금고에는 비자금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걸 털 수 있다면 가족의 탈북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수련은 침대에서 일어나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보이성 청사를 방문할 때마다 그녀가 몰래 그린 약도가 있었습니다. 복도 구조, 경비실 위치, CCTV 사각지대까지 세세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습관처럼 그렸던 것이었습니다. 특수부대 훈련에서 적진 지형을 암기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약도가 생명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리명국은 다시 수련을 불렀습니다. 이번엔 밤 10시였고 청사는 거의 텅 비어 있었습니다. 수련은 각오를 다지고 들어갔습니다. 리명국은 소파에 앉아 있었고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소, 강대위. 답은 정했겠지? 수련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녀는 연기를 해야 했습니다. 완전히 거부하면 즉시 위험해질 것이고 완전히 받아들이면 돌이킬 수 없게 될 것이었습니다. 부부장 동무,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마음의 준비, 또 시간을 달라는 건가? 리명국이 짜증스럽게 말했고 수련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저도 부부장 동무를 더 알고 싶습니다. 그녀의 말에 리명국의 표정이 풀렸습니다. 수련은 자신의 말이 효과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녀는 계속 말했습니다. 갑자기 모든 걸 받아들이기엔 제가 너무 소심한 것 같습니다. 천천히 가까워질 수 있다면. 리명국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나오는 게 좋지. 나도 급하게 생각하지 않겠소. 그날 밤 술자리가 이어졌고 리명국은 평소보다 더 많이 마셨습니다. 수련은 자신의 잔을 비우는 척하며 화분에 몰래 버렸습니다. 술에 취한 리명국은 말이 많아졌고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강대위, 내가 얼마나 힘있는 사람인지 아시오? 이 청사 지하에 4개인 금고가 있어. 거기엔 그가 말을 멈췄지만 수련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리명국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내 비밀 창고지. 금괴도 있고 외화도 있어. 수련의 심장이 뛰었지만 표정은 무덤덤하게 유지했습니다. 리명국은 술잔을 들고 일어나 금고 비밀번호 패드가 있는 벽을 가리켰습니다. 보시오, 이런 식으로 생긴 거요. 그는 비틀거리며 패드의 숫자를 눌렀습니다. 수련은 그 손가락 움직임을 정확히 기억했습니다. 08124, 6자리였고 그녀는 그 숫자를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리명국은 곧 소파에 주저앉았고 술에 완전히 취해 눈을 감았습니다. 수련은 조용히 일어나 그를 소파에 눕혔습니다. 그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고 그녀는 집무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수련은 결심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금고 위치도 알고 비밀번호도 손에 넣었습니다. 남은 건 실행뿐이었습니다. 관사로 돌아온 수련은 현관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었고 거실은 어두웠지만 어머니 방에선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자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수련은 신발을 벗고 복도를 따라 자기 방으로 향했지만 어머니 방문이 열렸습니다. 수련아, 이제 오니? 어머니는 잠옷 차림으로 나왔고 얼굴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예, 어머니. 늦어서 죄송합니다. 요즘 너무 늦게 들어오는 거 아니니? 부대 일이 그렇게 많니? 수련은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볼 수 없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게 너무 괴로웠지만 진실을 말할 순 없었습니다. 특별 훈련 계획을 세우느라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몸 상하지 않게 조심해라. 내가 쓰러지면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되겠니? 그 말에 수련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이 딸에게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지 모를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곧 자신이 어머니를 떠나야 한다는 사실도 모를 것이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저 건강합니다. 어머니는 수련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었구나. 내일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미역국 끓여줄게. 고맙습니다. 수련은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은 울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책상 앞에 앉아 종이를 꺼냈습니다.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새벽 2시까지 수련은 종이 위에 계획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보이성 청사 약도를 다시 그렸고 경비 교대 시간을 표시했습니다. 밤 2시부터 2시 30분까지가 가장 취약한 시간이었습니다. 경비병들이 교대하는 동안 복도가 일시적으로 비었고 CCTV도 특정 구역에 사각지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침투 경로를 빨간 펜으로 표시했습니다. 후문 철조망을 넘어 지하 계단으로 내려가고 금고실까지 가는 가장 안전한 루트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금고를 열고 나온 후 어떻게 탈출할 것인가? 걸어서는 불가능했습니다. 북한군 초소를 통과하고 DMZ를 건너려면 차량이 필요했습니다. 그것도 보통 차량이 아니라 총격을 견딜 수 있는 장갑차가 필요했습니다. 수련은 부대 차량 주차장을 떠올렸습니다. 거기엔 훈련용 경장갑차가 있었고 그녀는 그 차량의 운전 교육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열쇠는 부대 무기고에 보관되어 있었지만 접근 권한이 있었습니다. 계획이 점점 구체화되었습니다. 보이성 금고를 털고 부대로 가서 장갑차를 탈취한 뒤 남쪽으로 달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공 확률은 낮았습니다. 북한군 초소들이 총격을 가할 것이고 지뢰지대도 통과해야 했습니다. 살아남을 확률이 반도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여기 남아 리명국의 소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수련은 종이를 접어 서랍 깊숙이 숨겼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제 실행할 것인가? 너무 빨리 움직이면 준비가 부족할 것이고 너무 늦으면 리명국이 참을성을 잃을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수련은 부대 작전실에서 훈련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2주일 후 야간 훈련이 예정되어 있었고 그날 밤이 가장 좋은 기회였습니다. 야간 훈련 중이라면 그녀가 부대 밖으로 나가도 의심받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리명국이 지방 시찰을 가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부대 정치부에서 입수한 정보였습니다. 점심시간 수련은 식당에서 박철수 중령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그녀를 구석자리로 데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강 대위, 저번에 내가 한 말 기억하나? 보이성 일말일세. 예, 기억합니다. 자네 얼굴을 보니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은데.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하게.
수련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중령 동무, 만약 제가 여기를 떠나야 한다면 어머니와 동생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박중령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떠난다니 무슨 소리인가? 설마. 수련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모를 일입니다. 만약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머니와 동생이 보복당할 수 있습니다. 중령 동무께서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박중령은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는 수련의 손을 잡았습니다. 강대위, 자네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정확히는 모르겠네. 하지만 위험한 일이라면 다시 생각해보게. 자네 목숨이 달린 일일세. 이미 결정했습니다. 그냥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는 겁니다. 박중령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네. 약속하지. 자네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기지 않도록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네. 고맙습니다. 2주일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수련은 평소처럼 훈련을 이끌었고 리명국의 호출에도 응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고 착각하는 것 같았고 더 이상 압박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수련은 그의 경계심을 풀어주기 위해 가끔 미소를 지었고 술자리에서 대화에 응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선을 넘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실행일 전날 밤 수련은 어머니와 수정이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어머니가 수련이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여주었고 수정이는 학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평범한 저녁 식사였지만 수련에겐 마지막 만찬처럼 느껴졌습니다. 내일 밤이 지나면 다시는 이 식탁에 앉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언니, 왜 그렇게 밥을 많이 먹어? 오늘 무슨 좋은 일 있어? 수정이가 웃으며 물었고 수련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냥 어머니 음식이 맛있어서. 어머니가 반찬을 더 떠주었습니다. 많이 먹어라. 요즘 너무 말랐어. 저녁 식사가 끝난 후 수련은 설거지를 자청했습니다. 부엌에서 어머니와 함께 그릇을 닦으며 수련은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하니? 그냥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저와 수정이를 여기까지 키워주셨잖아요. 어머니는 수련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무슨 소리니? 자식 키우는 게 부모 도리지. 오히려 내가 고맙지.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수련은 눈물이 날 것 같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실행일 아침, 수련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평양거리가 보였고 아침 햇살이 건물들을 비췄습니다. 아름다운 아침이었지만 그녀에겐 마지막 아침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군복을 입고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은 평소와 다를 바 없었지만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각오가 서린 눈빛이었습니다. 부대로 가기 전 수련은 서랍을 열어 어머니와 수정이에게 쓴 편지를 꺼냈습니다. 며칠 전 밤에 몰래 쓴 것이었습니다. 편지엔 자신이 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는지 적혀 있었습니다. 수련은 편지를 책상 서랍 깊숙이 숨겼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보위성 요원들이 이 집을 뒤질 것이고 편지를 발견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공한다면 박철수 중령이 어떻게든 이 편지를 어머니에게 전해줄 것이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며 수련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수정이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작별 인사를 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인사를 하는 순간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부대에 도착한 수련은 야간 훈련 준비를 지시했습니다. 부하 장교들은 그녀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고 아무도 오늘 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랐습니다.
오후 5시 수련은 무기고로 가서 장갑차 열쇠를 확인했습니다. 열쇠는 제자리에 있었고 그녀는 몰래 복사본을 만들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저녁 6시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병사들은 야간 행군을 시작했고 수련은 선두에서 이끌었습니다. 밤 9시가 되자 그녀는 부관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잠시 본부에 다녀오겠다. 훈련은 계속 진행하고 11시에 복귀 지점에서 만나자. 알겠습니다. 대위 동무. 수련은 무리에서 벗어나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보이성 청사까지는 차로 30분 거리였습니다. 그녀는 미리 준비한 검은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배낭을 메었습니다. 배낭 안엔 밧줄과 장갑, 그리고 소음기가 장착된 권총이 들어 있었습니다. 밤하늘엔 구름이 끼어 있었고 달빛이 희미했습니다. 수련은 청사 근처 골목에 차를 세우고 걸어서 접근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 40분이었습니다. 경비 교대까지 20분 남았습니다. 그녀는 후문 철조망 근처에 숨어 기다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특수부대 훈련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자정이 되자 경비병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교대 시간이었습니다. 수련은 철조망을 넘어 청사 뒤편으로 들어갔습니다. CCTV 사각지대를 따라 움직였고 지하 계단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는 어두웠고 형광등 불빛만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수련은 벽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소리를 최대한 죽였고 호흡도 조절했습니다. 금고실까지는 50m 정도 남았습니다. 그녀는 모퉁이를 돌았고 금고실 문이 보였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바로 그때 멀리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비병이었습니다. 수련은 순간적으로 몸을 숨겼고 어둠 속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경비병이 가까워졌고 그녀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길은 없었습니다. 경비병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고 수련은 복도 모퉁이 어둠 속에 몸을 최대한 붙였습니다. 등 뒤 벽이 차갑게 느껴졌고 손바닥에서 땀이 났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경비병이 모퉁이를 돌아 나타났습니다. 4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고 손에는 손전등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복도를 비추며 천천히 걸어왔지만 수련이 숨은 쪽은 보지 않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고 그 틈을 타서 그녀는 더 깊숙이 어둠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경비병이 금고실 문 앞을 지나쳤습니다. 그는 문손잡이를 확인하고 잠겨 있는지 흔들어 보았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고 그는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이고는 복도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수련은 숨을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10초 정도 기다린 후 그녀는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금고실 문까지는 불과 10m였지만 그 거리가 100m처럼 느껴졌습니다. 문 앞에 도착한 수련은 주변을 살폈습니다. 복도는 고요했고 경비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배낭에서 장갑을 꺼내 끼고 전자잠금 장치 앞에 섰습니다. 패드에서 희미한 불빛이 나왔고 숫자 버튼들이 보였습니다. 수련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리명국이 술에 취해 누른 숫자를 떠올렸습니다. 081-524 6자리였고 그녀는 그 순서를 정확히 기억했습니다. 손가락을 뻗어 첫 번째 숫자를 눌렀습니다. 삐 작은 소리가 났고 수련은 잠시 멈췄습니다. 너무 큰 소리처럼 느껴졌지만 복도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계속 눌렀습니다. 081-524 마지막 숫자만 남았습니다. 손가락이 4번 위에 멈췄습니다. 만약 비밀번호가 틀리면
경보가 울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저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수련은 마지막 숫자를 눌렀습니다. 불이 녹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수련은 금고실 안으로 들어갔고 뒤에서 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금고실은 생각보다 넓었고 벽 한쪽에 큰 금고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전등을 켜고 금고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금고문에도 전자잠금 장치가 달려 있었고 똑같은 패드가 있었습니다. 수련은 다시 숫자를 눌렀습니다. 08124. 이번에도 불이 녹색으로 바뀌었고 무거운 금고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안을 비춘 손전등 빛에 금괴가 반짝였습니다. 20개 정도의 금괴가 가지런히 쌓여 있었고 그 옆에는 달러, 다발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수련은 배낭을 벗어 바닥에 내려놓고 금괴를 하나씩 집어넣기 시작했습니다. 각 금괴는 생각보다 무거웠고 10개를 넣자 배낭이 상당히 무거워졌습니다. 그녀는 달러, 다발도 전부 배낭에 밀어 넣었습니다. 두툼한 다발이 5개였고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셀 순 없었지만 상당한 금액인 것 같았습니다. 배낭을 매는 순간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지만 수련은 견딜 수 있었습니다. 특수부대 훈련에서 이보다 더 무거운 짐을 메고 행군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금고문을 닫고 금고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여전히 고요했고 시계를 보니 새벽 1시였습니다. 침투한 지 30분밖에 안 지났지만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수련은 왔던 길을 되돌아가려 했지만 복도 끝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경비병이 다시 순찰을 도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비상계단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면 1층 후문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단 중간쯤 올라갔을 때 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다른 경비병이었습니다. 수련은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위로도 아래로도 갈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계단 중간층 문을 열고 1층 복도로 나갔습니다. 1층은 낮에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들이 있는 곳이었고 밤엔 대부분 비어 있을 것이었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으며 수련은 출구를 찾았습니다. 후문 표지판이 보였고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누구요? 경비병이었습니다. 수련은 돌아보지 않고 걸음을 빨리 했지만 경비병이 뛰어왔습니다. 멈추시오. 신분증 제시하시오. 수련은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녀는 멈춰섰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경비병은 30살쯤 되어 보였고 손전등을 그녀에게 비췄습니다. 당신 누구요? 이 시간에 왜 여기 있소? 수련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보위성 특별 임무로 왔습니다. 리명국 부부장의 지시입니다. 경비병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부장 동무는 지금 지방 시찰 중인데요. 신분증 보여주시오. 수련은 군복 주머니에서 신분증을 꺼내려는 척하다가 재빨리 권총을 뽑았습니다. 소음기가 이미 장착되어 있었고 그녀는 주저없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퍽 소음기를 단 총성이 울렸고 경비병은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습니다. 그는 바닥에 쓰러지며 작은 신음소리를 냈지만 곧 조용해졌습니다. 수련은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권총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사람을 쏜 건 처음이었습니다. 훈련에서 표적은 수없이 쏘았지만 살아 숨쉬는 인간을 죽인 건 처음이었습니다. 경비병의 눈은 아직 떠져 있었고 표정엔 놀라움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수련은 무릎을 꿇고 그의 목에 손을 댔습니다. 맥박이 없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녀는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잠시 벽에 기대 심호흡을 했습니다.
토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은 무너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수련은 경비병의 시체를 끌고 근처 빈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시체를 책상 밑에 숨기고 문을 잠갔습니다. 아침까지는 발견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수련은 후문으로 달렸습니다. 배낭이 어깨를 짓눌렀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후문에 도착했을 때 또 다른 경비병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수련을 보고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 누구요? 출입증 보여주시오. 수련은 이번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권총을 뽑아 쏘려 했지만 경비병이 재빨리 총을 빼냈습니다. 수련이 먼저 쐈고 총알이 경비병의 어깨를 맞췄습니다. 그는 비틀거렸지만 쓰러지지 않았고 방아쇠를 당기려 했습니다. 수련은 다시 쏘았고 이번엔 가슴을 맞췄습니다. 경비병이 쓰러졌고 총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총성이 건물 안경보 시스템을 작동시킨 것 같았습니다. 수련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녀는 후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청사밖 골목은 어두웠고 그녀가 세워둔 차가 보였습니다. 차까지 달리는 동안 청사 안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침입자다. 후문을 봉쇄하라. 수련은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이 굉음을 내며 켜졌고 그녀는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차가 골목을 빠져나가는 순간 청사에서 경비병들이 뛰쳐나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수련은 평양 거리를 질주했고 신호등을 무시하고 달렸습니다. 부대까지는 30분 거리였지만 20분 만에 도착해야 했습니다. 부대 정문에 도착했을 때 시계는 새벽 1시 40분을 가리켰습니다. 수련은 차에서 내려 배낭을 메고 무기고로 향했습니다. 야간 경비병이 그녀를 보고 경례했습니다. 대위 동무 훈련은 끝났습니까? 아직이다. 장비를 가지러 왔다. 수련은 무기고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각종 무기와 장비가 보관되어 있었고 벽에 차량 열쇠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장갑차 열쇠를 집어 주머니에 넣고 무기고를 나왔습니다. 차량 주차장으로 가는 길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훈련 중인 병사들은 모두 야외에 있었고 부대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경장갑차는 주차장 구석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회색빛 철갑으로 덮인 차체는 든든해 보였고 수련은 운전석에 올라탔습니다. 열쇠를 꽂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이 우렁차게 울렸고 진동이 온몸에 전해졌습니다. 그녀는 배낭을 조수석에 내려놓고 핸들을 잡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장갑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정문 경비병이 놀라 뛰쳐나왔습니다. 대위 동무, 어디 가십니까? 수련은 창문을 열고 소리쳤습니다. 긴급 임무다. 길을 비켜라. 경비병은 당황했지만 차단기를 올렸습니다. 장갑차가 정문을 빠져나가는 순간 수련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평양 거리가 뒤로 멀어졌고 앞엔 남쪽으로 향하는 도로가 펼쳐졌습니다. 그녀는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았습니다. 장갑차가 어둠 속을 가르며 달렸고 평양의 불빛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수련은 백미러로 도시를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태어나고 자란 곳이었지만 이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은 울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앞에는 더 큰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북한군 초소들, 철책, 지뢰지대, 그리고 DMZ. 살아남을 확률은 낮았지만 수련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핸들을 꽉 잡고 전조등이 비추는 도로를 따라 남쪽으로 달렸습니다. 장갑차는 시속 60km로 달렸고 엔진 소리가 귓가를 울렸습니다.
평양에서 30km쯤 떨어진 지점에서 도로가 좁아지기 시작했고 주변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가로등도 사라졌고 전조등 불빛만이 앞길을 비췄습니다. 수련은 시계를 보았습니다. 새벽 2시 10분이었습니다. 보위성 청사에서 경보가 울린 지 30분이 지났고 이미 추격 명령이 내려졌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자신이 남쪽으로 향했다는 걸 알아채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었습니다. 적어도 1시간 정도는 시간을 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도로 위로 검문소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첫 번째 북한군 초소였습니다. 수련은 속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초소 앞 100m쯤에서 병사 2명이 손을 들어 정지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들은 장갑차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밤중에 군용 장갑차가 나타난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정지, 신원 확인. 한 병사가 총을 들고 외쳤지만 수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속 페달을 더 밟았습니다. 장갑차가 초소를 향해 돌진했고 병사들이 황급히 옆으로 뛰어 피했습니다. 탕탕탕 총성이 울렸고 총알이 장갑차 외벽에 부딪혔지만 두꺼운 철갑은 총알을 튕겨냈습니다. 수련은 고개를 숙이고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초소 차단기가 내려와 있었지만 장갑차는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쾅 차단기가 부러지며 날아갔고 장갑차는 멈추지 않고 달렸습니다. 100m로 뒤를 보니 병사들이 무전기를 들고 뛰어다니는 게 보였습니다. 추격 명령을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수련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10km쯤 더 달렸을 때 2번째 초소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병력이 더 많았습니다. 초소 앞에 군용 트럭이 가로막고 있었고 병사 67명이 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경보를 받은 것 같았습니다. 한 장교가 확성기를 들고 소리쳤습니다. 즉시 멈춰라. 멈추지 않으면 발포한다. 수련은 핸들을 오른쪽으로 틀어 트럭을 피하려 했지만 도로가 좁았습니다. 한쪽은 낭떠러지였고 다른 쪽은 바위 절벽이었습니다.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핸들을 정면으로 돌렸습니다. 트럭을 들이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총성이 일제히 울렸습니다. 탕탕탕탕 총알이 비처럼 쏟아졌고 장갑차 앞유리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수련은 더 낮게 몸을 숙였습니다. 유리창이 깨지며 파편이 날아왔고 그녀의 뺨에 상처가 났습니다. 피가 흘렀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장갑차가 트럭을 정면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쾅 엄청난 충격이 몸 전체를 흔들었고 수련은 핸들에 머리를 부딪힐 뻔했습니다. 트럭이 옆으로 밀려났고 장갑차는 그 틈을 비집고 지나갔습니다. 병사들이 계속 총을 쏘았지만 장갑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병사가 장갑차 옆면에 매달렸고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멈춰라. 당장 멈춰. 수련은 급하게 방향을 틀었고 장갑차가 바위 절벽에 스쳤습니다. 병사가 비명을 지르며 떨어졌고 장갑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100m로 보니 병사는 바닥에 쓰러져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수련의 가슴이 조여왔지만 뒤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을 죽이려던 건 아니었지만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 초소는 더 강력했습니다. 중화기까지 동원되어 있었고 도로에 바리케이드가 쳐져 있었습니다. 대전차 로켓포를 든 병사가 보였고 수련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장갑차는 총알은 막을 수 있었지만 로켓포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한 방이면 끝이었습니다. 장교가 확성기로 소리쳤습니다. 최후 경고다. 즉시 정지하고 항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격파한다. 수련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멈추면 체포되고 달리면 폭파당했습니다.
그녀는 핸들을 왼쪽으로 급하게 틀었습니다. 장갑차가 도로를 벗어나 비탈길로 굴러내려갔습니다. 나무와 바위에 부딪히며 차체가 흔들렸고 수련은 핸들을 놓지 않으려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뒤에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로켓포가 발사되었지만 장갑차는 이미 도로를 벗어난 뒤였습니다. 로켓이 빗나가 나무에 맞았고 불기둥이 치솟았습니다. 장갑차가 비탈 아래까지 굴러내려가 작은 개울에 멈춰섰습니다. 엔진에서 연기가 났고 경고등이 깜빡였습니다. 수련은 시동을 다시 걸었습니다. 엔진이 헛기침을 하다가 겨우 켜졌습니다. 그녀는 개울을 건너 반대편 비탈을 올라갔습니다. 장갑차가 나무 사이를 헤치고 올라갔고 마침내 다시 도로에 올라섰습니다. 초소는 이미 뒤에 남았습니다. 새벽 3시 철책이 나타났습니다. 군사분계선 북쪽 5km 지점의 철책이었고 높이가 3m는 되어 보였습니다. 철책 앞엔 초소가 있었고 조명탄이 하늘을 밝혔습니다. 병사들이 총을 겨누고 있었지만 수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았습니다. 장갑차가 철책을 향해 돌진했고 총성이 사방에서 울렸습니다. 쾅 장갑차가 철책을 들이받았고 철제 그물이 찢어지며 구겨졌습니다. 한 번에 뚫리지 않았습니다. 수련은 후진했다가 다시 전진했습니다. 두 번째 충격에 철책이 완전히 무너졌고 장갑차가 그 위를 밟고 지나갔습니다. 뒤에서 추격 차량의 헤드라이트가 보였습니다. 북한군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철책을 넘자마자 지뢰 경고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지뢰지대였습니다. 수련은 잠시 망설였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뒤로 돌아갈 순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대로 직진했습니다. 장갑차가 지뢰지대로 들어갔고 폭발음이 연달아 터졌습니다. 쾅! 쾅! 지뢰가 터지며 흙과 돌이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장갑차가 흔들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퀴 하나가 터졌지만 나머지 바퀴로 계속 굴러갔습니다. 100m를 달렸을 때 폭발이 멎었습니다. 지뢰지대를 통과한 것이었습니다. 수련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땀이 얼굴을 타고 흘렀고 손은 핸들을 쥔 채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앞에 DMZ가 남아 있었습니다. 새벽 3시 40분 군사분계선이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보이는 철책과 초소들이었습니다. 남쪽에서도 조명탄이 올라왔습니다. 한국군이 움직임을 포착한 것 같았습니다. 수련은 마지막 힘을 짜냈습니다. 장갑차는 이미 만신창이었습니다. 앞유리는 깨졌고 한쪽 바퀴는 터졌고 엔진에선 연기가 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움직였습니다. 북한군 최후 방어선이 나타났습니다. 중화기가 배치되어 있었고 병사들이 일제히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수련은 고개를 숙이고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총알이 비처럼 쏟아졌고 장갑차 외벽이 구멍투성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갑차가 마지막 철책을 향해 돌진했고 쾅 철책이 무너졌습니다. 그 순간 한국군 조명탄이 하늘을 밝게 비쳤습니다. 나처럼 환해졌고 수련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남쪽 초소에서 확성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북쪽 차량, 즉시 정지하시오. 정지하지 않으면 발포합니다. 수련은 창문을 열고 소리쳤습니다. 탈북자입니다. 쏘지 마세요. 하지만 목소리가 총성에 묻혔습니다. 한국군도 경계 태세였고 북한군 장갑차가 돌진해 오는 상황에서 탈북자라는 말을 믿을 리 없었습니다. 수련은 장갑차를 멈췄습니다. 엔진을 끄고 해치를 열었습니다. 양손을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조명탄 불빛 아래 그녀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군복을 입은 여성이었고 손엔 무기가 없었습니다. 탈북자입니다.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쏘지 마세요. 한국군 병사들이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총구가 그녀를 겨누고 있었지만 발포하지는 않았습니다. 한 장교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무릎 꿇고 손머리 위로. 수련은 지시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병사들이 다가와 그녀를 제압했고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수련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넘어온 것이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북한 땅이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추격 차량의 불빛이 멀리서 깜빡였지만 더 이상 쫓아오지 못했습니다. 군사분계선을 넘을 순 없었기 때문입니다. 수련은 무릎을 꿇은 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조명탄이 천천히 떨어지며 빛을 뿌렸고 그 빛 속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어머니와 수정이의 얼굴이 떠올랐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울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한국군 병사들이 수련을 일으켜 세웠고 한 장교가 손전등으로 그녀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뺨에 난 상처에서 피가 흘렀고 군복은 먼지와 흙으로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장교는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고는 부하에게 지시했습니다. 지피로 데려가. 즉시 상부에 보고하고. 알겠습니다. 병사 둘이 수련의 양팔을 잡고 초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다른 병사들이 장갑차를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한 병사가 소리쳤습니다. 소대장님, 차 안에 배낭이 있습니다. 가져와. 병사가 배낭을 들고 왔고 무게에 비틀거렸습니다. 상당히 무거운 것 같았습니다. 소대장이 배낭을 열어보려 했지만 수련이 말했습니다. 함부로 열지 마십시오. 그 안에 중요한 증거가 있습니다. 국정원에 넘겨야 합니다. 소대장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배낭을 닫았습니다. 일단 지피로 가자. 지피 초소는 콘크리트 건물이었고 안은 따뜻했습니다. 수련은 신문실로 안내되었고 의자에 앉혔습니다. 수갑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소대장이 그녀 맞은편에 앉았고 기록병이 옆에서 노트를 펼쳤습니다. 이름과 소속을 대시오. 강수련입니다. 조선인민군 특수부대 제11군단 소속 대위입니다. 소대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특수부대 대위, 증명할 수 있소? 수련은 군복 안주머니를 가리켰습니다. 신분증이 여기 있습니다. 병사가 다가와 주머니를 뒤졌고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소대장이 신분증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사진과 인적사항이 적혀 있었고 조선인민군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위조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왜 탈북했소? 수련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국가보위성 부부장 리명국의 성추행을 피해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비자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소대장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비자금? 무슨 소리요? 제 배낭 안에 금괴와 달러가 있습니다. 리명국의 개인 금고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소대장이 배낭을 가져오라고 지시했습니다. 병사가 배낭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고 지퍼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금괴가 반짝였습니다. 소대장과 병사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금괴 10개가 가지런히 들어있었고 그 옆에 달러 다발이 빼곡했습니다. 이게 정말... 소대장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금괴 하나를 집어들어 확인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무게도 그렇고 각인도 선명했습니다. 그는 급히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본부, 긴급 상황입니다. 북한군 특수부대 대위가 탈북했고 상당량의 금괴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즉시 출동 요청합니다.
무전기 너머로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국정원에 연락하겠습니다. 탈북자를 안전하게 보호하십시오. 새벽 5시 검은색 승용차 2대가 지피 앞에 도착했습니다. 국정원 요원들이었습니다. 앞차에서 4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내렸습니다. 회색 정장을 입었고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지피 안으로 들어와 소대장에게 신분증을 보였습니다. 국정원 북한팀 박정훈입니다. 탈북자는 어디 있습니까? 신문실에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박정훈은 신문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수련은 여전히 의자에 앉아 있었고 수갑은 채워진 상태였습니다. 그는 그녀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군복을 입은 여성이었고 얼굴엔 상처가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국정원 박정훈입니다. 편하게 이야기합시다. 박정훈은 의자를 당겨 앉으며 부하에게 수갑을 풀라고 지시했습니다. 수갑이 풀리자 수련은 손목을 문질렀습니다. 붉은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이름과 소속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강수련입니다. 조선인민군 특수부대 제11군단 대위였습니다. 박정훈은 탁자 위에 놓인 신분증을 집어들었습니다. 특수부대 대위. 상당한 엘리트군요. 왜 탈북했습니까? 수련은 심호흡을 하고 처음부터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리명국의 첫 소환부터 반복되는 성추행, 협박, 그리고 금고를 털게 된 경위까지 빠짐없이 말했습니다. 박정훈은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무덤덤했지만 눈빛은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보위성 청사에 침투해 리명국의 금고를 털었다는 겁니까? 예. 그리고 경비병 2명을 죽였습니다. 수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순간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방아쇠를 당기던 손의 감촉, 쓰러지는 남자의 모습이 눈앞에 선명했습니다. 살인은 의도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탈출하려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박정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 금괴와 달러가 리명국의 비자금이라는 건가요? 예. 금고 안에 있던 것의 절반 정도입니다. 전부 가져오기엔 무거워서요. 박정훈은 금괴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각인이 선명했고 무게도 정확했습니다. 달러 다발도 셌습니다. 대략 30만 달러 정도였습니다.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리명국, 국가보위성 부부장 맞습니까? 예. 55살이고 최고 지도자의 측근입니다. 박정훈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리명국이라는 이름은 국정원이 수년간 추적해온 인물이었습니다. 북한 내부 숙청을 담당하는 핵심 인물이었고 해외 비자금 관리 책임자로 추정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리명국에 대해 더 아는 게 있습니까? 수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관리하는 해외 비밀 계좌 정보를 암기했습니다. 그리고 북한 고위층 숙청 명단도 알고 있습니다. 박정훈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지금 말할 수 있습니까? 종이와 펜을 주시면 적어드리겠습니다. 박정훈은 부하에게 노트와 펜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수련은 노트를 받아들고 적기 시작했습니다. 스위스 은행 계좌번호, 홍콩 페이퍼 컴퍼니, 이름, 마카오 부동산 정보가 줄줄이 나왔습니다. 박정훈은 그 내용을 보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국정원이 단편적으로 포착했던 정보들이 퍼즐처럼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이 정보를 어떻게 알았습니까? 리명국이 술에 취했을 때 자랑처럼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무실에서 서류를 몰래 봤습니다. 수련은 숙청 명단도 적었습니다. 최근 1년 동안 숙청당한 고위 간부들의 이름과 사유가 적혀 있었습니다.
박정우는 그 명단을 보며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 정보는 국가적으로 엄청난 가치가 있었습니다. 강수련 씨, 이 정보가 사실이라면 당신은 대한민국에 큰 도움을 준 겁니다.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릴 겁니다. 물론입니다. 며칠 정도 시간을 주십시오. 그동안 안전한 곳에서 보호받게 될 겁니다. 박정우는 일어서며 부하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서울로 이송 준비해. 최고 보안으로 진행하고. 수련은 차에 태워졌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한국 땅이 보였습니다. 아직 어두웠지만 가로등 불빛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북한에선 볼 수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그녀는 뒷좌석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피로가 몰려왔고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엔 여전히 어머니와 수정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박정훈이 조수석에서 뒤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가족은 어떻게 됩니까? 북한에 남았습니까? 수련은 눈을 떴습니다. 예. 어머니와 여동생이 평양에 있습니다. 리명국이 그들을 어떻게 할지 목이 메었습니다. 박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선을 다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내부 정보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수련은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고 새벽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나라,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평양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곳에 두고 온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련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그리고 기다려. 꼭 다시 만날 거야. 차는 계속 달렸고 서울의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오전 8시 차량은 서울 시내 한복판의 고층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국정원 본부였습니다. 수련은 차에서 내려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까지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사람들은 그녀를 스쳐 지나가며 힐끗힐끗 쳐다보았습니다. 북한군 군복을 입은 여성이 드문 광경이었을 것입니다. 박정훈이 그녀를 격리신문실로 안내했습니다. 방은 넓지 않았지만 깨끗했습니다. 테이블과 의자, 녹음기와 CCTV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창문은 없었고 형광등 불빛만이 방을 밝혔습니다. 여기서 며칠간 조사를 받게 될 겁니다. 불편하시겠지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괜찮습니다. 박정우는 부하에게 지시해 물과 간단한 음식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샌드위치와 우유였습니다. 수련은 그제야 배고픔을 느꼈습니다. 어젯밤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샌드위치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이 낯설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드십시오. 조사는 식사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오전 9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박정훈과 함께 다른 요원 2명이 들어왔습니다. 한 명은 50대 남자였고 다른 한 명은 30대 여자였습니다. 박정훈이 소개했습니다. 이쪽은 김태준 부장이고 저쪽은 이민정 팀원입니다. 앞으로 며칠간 함께 조사를 진행할 겁니다. 수련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김태준 부장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강수련 씨,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게 많습니다. 시간이 걸릴 테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녹음기가 켜졌고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김태준이 첫 질문을 던졌습니다. 리명국에 대해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의 직위, 권한, 일상, 성격까지 모두요. 수련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리명국과의 만남이 떠올랐고 그가 했던 말과 행동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리명국은 국가보위성 부부장으로 최고 지도자의 직접적인 측근입니다.
숙청과 감시를 담당하고 있고 북한 내부에서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평소엔 온화한 척하지만 본성은 냉혹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선 누구든 제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민정이 노트에 빠르게 받아 적었습니다. 박정훈이 이어서 물었습니다. 해외 비밀 계좌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까? 리명국이 술에 취했을 때 자랑처럼 말했습니다. 스위스 은행에 계좌가 있고 홍콩의 페이퍼 컴퍼니를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그의 집무실에서 서류를 몰래 봤습니다. 계좌번호와 회사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태준이 끼어들었습니다. 서류를 직접 봤다는 건가요? 언제였습니까? 2달 전쯤입니다. 리명국이 화장실에 간 사이 책상 위 서류를 봤습니다. 몇 초밖에 안 됐지만 암기했습니다. 몇 초 만에 계좌번호를 전부 외웠다고요? 수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수부대 훈련에서 기억력 훈련을 받았습니다. 지형, 암호, 숫자를 빠르게 암기하는 게 필수였습니다. 박정훈이 종이를 꺼내 그녀 앞에 놓았습니다. 다시 한번 적어주실 수 있습니까? 이번엔 더 자세하게요. 수련은 펜을 들고 적기 시작했습니다. 스위스 은행 계좌번호, 홍콩 페이퍼 컴퍼니, 이름, 마카오 부동산 주소까지 상세하게 적었습니다. 요원들은 그 내용을 보며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조사는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점심과 저녁을 먹는 시간을 제외하고 계속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숙청 명단, 보위성 내부 구조, 금고, 침투 과정, 탈출 경로까지 모든 게 조사 대상이었습니다. 수련은 지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거짓말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밤 10시 조사가 잠시 중단되었습니다. 박정훈이 수련에게 물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쉬십시오. 감사합니다. 수련은 신문실 옆 작은 방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간이 침대와 세면대가 있는 단출한 공간이었지만 깨끗했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지금쯤 평양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어머니와 수정이는 안전할까요? 리명국은 그들을 어떻게 할까요? 불안이 밀려왔지만 수련은 눈을 감았습니다. 지금은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사가 재개되었습니다. 이번엔 거짓말 탐지기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김태준이 설명했습니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차상 필요한 겁니다. 이해합니다. 수련은 센서를 팔과 가슴에 부착했습니다. 기계가 작동하기 시작했고 같은 질문들이 반복되었습니다. 리명국에 대한 정보, 금고 위치, 해외 계좌, 숙청 명단. 수련은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거짓말 탐지기는 안정적인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거짓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새로운 질문들이 나왔습니다. 이민정이 물었습니다. 북한에서 당신의 일상은 어땠습니까? 가족관계, 친구, 평소 생활 패턴을 말씀해 주십시오. 수련은 평양에서의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와 수정이와 함께 살던 관사, 부대 훈련, 저녁 식사 시간의 대화들이 떠올랐습니다. 말하는 동안 목이 메었지만 참았습니다. 요원들은 그녀의 표정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가족에 대한 감정이 진실로 보입니다. 박정훈이 말했고 김태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조사의 초점이 바뀌었습니다. 김태준이 새로운 서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강수련 씨가 제공한 정보를 확인 중입니다. 스위스 측과 접촉했고 홍콩 당국에도 조회를 넣었습니다. 며칠 안에 결과가 나올 겁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일주일 정도 예상됩니다. 그동안 여기서 대기해 주십시오.
수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이 길게 느껴졌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조사는 계속되었지만 강도는 약해졌습니다. 반복 확인 차원의 질문들이었고 수련은 성실하게 대답했습니다. 일주일 후 박정훈이 신문실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약간 흥분된 것 같았습니다. 그는 수련 앞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강수련 씨가 제공한 정보가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수련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스위스 은행 계좌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리명국 명의는 아니지만 그와 연결된 대리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홍콩 페이퍼 컴퍼니도 확인됐고 마카오 부동산도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박정우는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이건 우리가 수년간 추적했지만 확정하지 못한 정보들입니다. 당신이 제공한 정보로 모든 게 연결되었습니다. 숙청 명단도 북한 내부 정보원을 통해 교차 확인했고 대부분 일치합니다. 김태준도 들어와 말했습니다. 강수련 씨, 당신이 제공한 정보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북한 고위층 부패 네트워크의 실체를 드러냈고 향후 대북 전략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수련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인정받은 것이었습니다. 박정훈이 계속 말했습니다. 금괴와 달러는 국가에 귀속되지만 당신에게는 정착 지원금과 새로운 신분이 제공될 겁니다. 탈북민 정착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고 주거와 생활비가 지원됩니다. 감사합니다. 수련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박정훈이 그녀의 표정을 읽었는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족 소식이 궁금하시죠? 수련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예. 알 수 있습니까? 내부 정보원을 통해 확인 중입니다.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박정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좋은 소식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리명국이 보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련은 이미 각오하고 있었지만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최대한 빨리 확인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그러겠습니다. 박정훈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정착 교육이 시작됩니다.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겁니다. 쉽지 않겠지만 잘 해낼 거라 믿습니다. 수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절반은 여전히 평양에 묶여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수정이가 무사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다음 날부터 정착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국정원 건물 안별도 교육실에서 수련은 한국 사회에 대한 기초 교육을 받았습니다. 강사는 50살쯤 된 여성이었고 자신도 20년 전 탈북자였다고 소개했습니다. 여기선 돈을 쓰는 방법부터 다릅니다. 카드를 사용하고 은행 계좌를 만들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까지 모두 배워야 합니다. 수련은 신용카드라는 플라스틱 조각을 처음 만져보았습니다. 북한에선 현금만 사용했고 카드 같은 건 본 적도 없었습니다. 교육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어졌습니다. 한국어 억양 교정, 사회상식, 취업 준비까지 배울 게 산더미였습니다. 수련은 북한 사투리가 강했고 남한 사람들이 쓰는 단어 중 절반은 처음 듣는 것들이었습니다. 2달이 지나 수련은 서울 변두리 작은 아파트로 옮겼습니다. 국정원이 제공한 임대주택이었고 방 2개에 거실과 부엌이 있는 구조였습니다. 처음 집에 들어선 날 수련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사이로 사람들이 걸어 다녔고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놀았습니다. 평범한 풍경이었지만 북한에선 볼 수 없는 자유로움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악몽이 찾아왔습니다.
보이성 경비병을 쏜 순간이 반복해서 떠올랐습니다. 방아쇠를 당기는 손의 감촉, 쓰러지는 남자의 표정이 눈앞에 선명했습니다. 수련은 비명을 지르며 깼고 땀에 젖은 이불을 걷어냈습니다. 시계를 보면 항상 새벽 3시쯤이었습니다. 석 달째 되던 어느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수련이 문을 열자 박정훈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와 달리 무거운 표정이었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들어오십시오. 박정훈은 거실 소파에 앉으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수련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가족 소식입니까? 박정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내부 정보원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어머니와 여동생은 살아있습니다. 수련은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살아있다는 말에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함경도 지방으로 이주 조치되었습니다. 숙청은 아닙니다. 리명국이 당신 가족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이유는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기 싫어서입니다. 조용히 처리한 겁니다. 어머니와 동생은 무사합니까? 네. 강제 노동은 하고 있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습니다. 수련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수련은 이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작은 무역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북한과 중국 시장을 아는 사람이 필요했고 그녀의 경험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스스로 번 돈으로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아파트도 조금 더 넓은 곳으로 옮겼고 가구도 하나씩 장만했습니다. 거실에 놓은 작은 식탁은 언젠가 어머니와 수정이가 왔을 때 함께 앉을 수 있도록 의자를 3개 샀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한강변 벚꽃이 만발했고 수련은 처음으로 꽃구경을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돗자리를 펴고 앉아 웃었고 아이들이 뛰어다녔습니다. 북한에선 상상할 수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그녀는 벤치에 앉아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물은 천천히 흘러갔고 햇살이 수면에 반짝였습니다. 문득 대동강이 떠올랐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 손을 잡고 강변을 걸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옆 벤치에 앉은 노부부가 도시락을 나눠 먹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할아버지 입에 김밥을 넣어 주었고 둘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수련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눈을 돌렸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언젠가 자신도 어머니와 함께 이런 평범한 일상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날 저녁 박정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강수련 씨, 제가 내일 오후에 댁으로 찾아가도 될까요?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전화로는 어렵습니다.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련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박정훈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평소와 달리 부드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거실에 앉자마자 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와 여동생 소식입니다. 둘 다 건강합니다. 함경도에서 여전히 지내고 있지만 작년보다 상황이 나아졌습니다. 강제 노동에서 벗어나 일반 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박정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리명국이 작년에 실각했습니다. 당신이 제공한 정보가 여러 경로로 북한 내부에 흘러들어갔고 그의 비리가 드러났습니다. 완전한 숙청은 아니지만 권력에서 밀려났습니다. 수련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머니와 동생은 이제 안전한 겁니까? 상대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더 이상 감시 대상은 아닙니다. 수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1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었습니다. 박정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걸 아십니까?
내부 정보원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받았습니다. 박정우는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짧은 메시지입니다. 읽어드릴까요? 수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정훈이 종이를 펼쳐 읽었습니다. 수련아, 엄마는 내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어디에 있든 건강하게 살아라. 수정이도 잘 있다. 우리 언젠가 꼭 다시 만나자. 그날까지 엄마가 기다릴게. 수련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어깨가 떨렸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박정우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한참 후 수련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붉었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앞으로도 계속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박정훈이 일어서며 덧붙였습니다. 강수련 씨, 당신은 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것. 그게 가족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날 밤 수련은 창가에 섰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고 저 멀리 북쪽 하늘도 같은 별빛 아래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수정이도 이별을 보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수련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봄바람이 들어왔고 벚꽃 향기가 희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수정아, 난 여기 잘 있어. 매일 너희 생각하고 있어. 힘들 때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을게.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날 거야. 그때까지 나도 기다릴게. 바람이 그녀의 말을 실어 날랐고 북쪽으로 흘러갔습니다. 수련은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희망이 생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련은 일찍 일어나 식탁 의자 3개를 닦았습니다. 언젠가 이 자리에 어머니가 앉고 수정이가 앉을 날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날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올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날을 믿었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수련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1년 전과는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더 단단해졌고 더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향한 사랑과 다시 만날 거라는 희망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도 살아갈 것입니다. 어머니와 수정이를 다시 만날 그날까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그날이 오면 이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밥을 먹고 웃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그녀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북한 특수부대 여성 장교 강수련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가장 큰 용기를 발휘하게 됩니다. 수련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존엄을 지키기 위해, 가족을 지키기 위해 그녀는 돌이킬 수 없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살아간다는 것은 때로 버티는 것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내일을 믿고 오늘을 견디는 것입니다. 수련은 지금도 서울 어딘가에서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날 가족을 위해 하루하루 뿌리를 내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누군가를 기다리고 누군가를 위해 버티고 내일을 믿으며 오늘을 견딥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오늘 이야기에 대한 생각을 나눠주신다면 함께 읽으며 위로를 얻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